우리 에너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얘기 시작해가지고 나무, 석탄, 석유가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주 에너지원이 바뀌었고 현재는 화석연료다, 그렇죠? 특히 석유가 non-renewable 리소스로서 많이 쓰이고 있다.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 차이 기억하시죠? 연력학 제1법칙에서의 효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너지 효율인 반면에 연력학 제2법칙에서의 효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좀 더 넓게 생각한다 그러죠. 한 가지 딱 고정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수단까지 같이 고려한 효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효율을 많이 생각하는데 두 번째 효율을 더 많이 고려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화석연료 말씀드렸고, 에너지 팔러시에는 하드 패스하고 소프트 패스가 있다. 그래서 하드 패스는 고전적인 방법, 질보다는 양, 그 다음에 이 수요를 맞춰주기 위한 그런 방법의 줄을 이루는 반면에 소프트 패스라는 거는 양보다는 질, 그렇죠? 수요에 맞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공급해서 리뉴어블 에너지를 많이 쓴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 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 들어와 가지고는 화석연료가 지금 현재로서 봐가지고는 제일 좋은 대안이죠, 여러분. 물론 뭐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쉽게, 특히 뭐 발전 같은 경우 생각한다면은 원자력이 더 좋긴 하지만 뭐 안전이나 그런 면들, 또 이동성 그런 면들을 고려하면은 화석연료가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지로 원유, 자연가스, 석탄 등 이 화석연료들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한 90% 이상을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화석연료를 잘 쓰는 반면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그랬죠. 잘 아시겠지만 대기오염의 주범이고 지금은 또 온실가스를 방출시키는 주범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98년까지인데 크게 차이 없습니다. 주 에너지원의 변화를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스가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석탄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뉴어블 에너지, 좀 대체 에너지 부분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원자력까지 합쳐서도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밴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화석연료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얘기하고 끝난 것 같아요. 결국은 화석연료, 특히 양으로 주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고전적인 그 환경 문제들, 대기오염이나 그다음에 온실가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왔지만 유조선들이 탱크가 터지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게 1990년대 미국의 그 엑슨 발데즈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 만에 배가 들어갔다가 유조선이 들어갔다가 이게 터지면서 그 여러분 되게 청정하다고 알려진 그 알래스카가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됐죠. 거의 우리 태안반도 오염된 거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더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된 거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인식, 그 피해 의식 같은 게 훨씬 더 셌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얘기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 엑슨 발데즈 사건에 대해서 그린피스, 아주 대표적인 NGO죠, 여러분. 환경 NGO인데 거기서 한 얘기가 It was not his driving that caused the Alaskan oil spill. It was ours.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때 그 사고가 난 게 그 선장님이 한잔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한잔 하셔가지고 배 운전을 잘못해서 결국은 이 좌초된 건데 사실은 그런 사고는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떨 때 일어나죠, 여러분. 100% 사고가 안 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고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음주하신 선장님이 잘못하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아주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난 기름을 굳이 그거를 계속 쓰려고 옮겨 다니는 이런 그 기름의 이 수요 공급의 구조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특히
선진국에서 여러분 기름을 많이 쓰죠. 기름을 많이 쓰고 소수가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트래픽 같은 게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이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은 잘 산 다음에 이제 사다리 치우는 거죠, 여러분. 후진국으로 하여금 똑같은 그런 쉬운 에너지원으로 못 쓰게 하고 그러는 것들이 과연 또 후진국한테 페어한 건지, 또 현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그 석유 자원을 그냥 다 써버리고 후손들한테는 거의 안 줘도 되는 건지, 과연 우리가 선조로서 먼저 산 사람들로서 그런 그 책임을 다 한 건지, 그러한 이슈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에 대한 세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름에 대한 세금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아요, 여러분. 아주 많아요. 거의 세계 1, 2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기름에 대한 세금이 많다는 겁니다. 기름에 대한 세금이 많은 게 저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나마 세금이 이렇게 돼서도 이 정도 소비하는데, 만약에 세금이 더 줄어든다면은 소비량이 늘고, 아까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그 기름이 안 나는 데서 기름을 갖다 쓰고 계속 이 화석연료에 대한 디맨드가 더 생겨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기름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 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미국의 멕시코만이면은 미국 남부죠, 여러분. 우리 그 플로리다하고 뭐 루이지애나 있는 그런 남부 쪽에 멕시코만인데, 사실은 결국은 여기 사고 났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사고 났잖아요. 저 어떤 사고였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선 이거 보세요. 1961년에 멕시코만 근해에서 여기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름을 개발하고 썼는지 그 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요 빨간 점들이 기름을 꺼낸 그 유전 하나하나 공구 하나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막대가 그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61년에 요 정도 양이었는데 2001년 되니까 여러분 한 40년 사이에 지금 늘어난 거 보세요. 양도 이 점도 늘어나고, 그렇죠? 시추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그 장소도 늘어나고, 실은 양도 어마어마하게 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인구가 늘었어요. 산업이 발전했지만 그렇지만 뭐 기름 넣는 거는 이거보다 그 발전한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디맨드가 있어서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사고를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어떤 사고 있었어요, 멕시코만에서? 이런 데쯤이죠. 바다 근해에서 기름을 이렇게 시추하다가 중간에 파이프가 깨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름은 계속 밑에서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며칠 동안 수거를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생산돼서 계속 나오고 위에서 끌어들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바다로 다 퍼져버린 거죠. 그 사진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아주 뭐 알래스카 그쪽 그 엑스발데즈 사건 이상으로 기름이 많이 퍼지고 상당히 그 안 좋은 그런 효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기름에 대한 얘기 계속했는데 석탄에 대한 수요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석탄에 대한 수요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석탄 캐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석탄을 많이 해내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사진이 흐릿한데 여러분 노트에는 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사진이냐면은 원래 그냥 산이었어요. 산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윗부분만 흐릿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 없어진 거예요. 나무 다 없어지고 지금 완전히 갈려지고 여기 길만 남아 있죠. 이게 지금 석탄 다 캐낸 거예요. 마침 이 지역은 럭키해가지고 석탄이 땅속 깊이 있는 게 아니라 땅으로 조금만 포크레인만 긁어내도 석탄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이 지역에 산이 다 없어진 거죠. 산이 없어지고 석탄 다 긁어내가지고 캐낸 지역이다 하는 겁니다. 자연해소됐고 석탄은 계속 많이 파내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슷한 사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 지역 하나 보시면은 뭐 흔히 우리 그 알박기라고 아시죠, 여러분? 공사할 때 그 어떤 한 집만 안 팔고 그러잖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알박기 한 것처럼 산 하나만 남고 일부 지역만 남고 다 지금 석탄 때문에 다 긁어낸 거죠. 이런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석탄이
왜 상대적으로 인기였냐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게 기체인 가스가 있고 액체인 기름이 있고 그다음에 고체인 석탄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제일 잘 탈 것 같아요? 여러분 깨끗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셔도 기체가 제일 가스가 제일 타는 게 제일 깨끗하죠. 나오는 것도 적고 훨씬 더 좋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기름이 될 거고 그 다음이 석탄이 될 거예요. 기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서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서 어떤 것들은 아주 잘 타는 반면에 깨끗하게 타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걸쭉하고 잘 안 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름 중에 액체 중에 가장 잘 타는 게 뭐예요? 휘발유겠죠. 휘발유가 제일 고급이에요, 사실은. 제일 정제가 잘 되고 제일 고급인 반면에 기름 중에 제일 끈적끈적하고 잘 안 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뭐 중유나 뭐 그런 계통들, 벙커CU 그런 계통들. 상대적으로 디젤이 휘발유보다는 더하고 디젤보다는 이런 벙커CU 이런 것들이 끈적끈적해요. 거의 타르 같이 돼요. 아스팔트를 만드는 데 쓰는 그런 기름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주 끈적끈적하다고요. 그런 것들은 기체나 휘발유에 비해서 타는 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남는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거보다 더한 석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태우면은 안 좋죠. 덜 깨끗하다 하는 겁니다. 자, 석탄이 그래서 페이스 아웃 됐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연탄 쓰다가 지금도 아직도 연탄 쓰는 데 있긴 있지만 연탄이 주 연료다가 화력이 더 좋고 더 깨끗한 기름으로 옮겨갔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값이 중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석탄을 다시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거잖아요. 경제 좋았을 때는 다들 기름으로 돌렸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연탄 떼고 그러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스케일에서도 석탄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경제 요 상황에 따라서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미국 같은 데가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 어떠냐면은 여러분 그 교토 프로토콜은 들으셨어요,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교토 의정서. 뭔지는 들어는 보셨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온실가스 배출을 좀 덜하자 하면서 사인한 거잖아요. 처음에 미국이 사인 안 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여러분? 미국이 사인 안 했어요. 여러분 교토 프로토콜 그렇게 화석연료를 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그런 그 전 세계적인 어그리먼트인데 아까 보셨지만 미국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화석연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미국이 도저히 맞출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맞출 자신이 없었냐면은 미국의 특히 캘리포니아 서부 쪽의 발전을 뭘로 하냐면은 다 화력 발전으로 해요, 여러분. 화력 발전으로 하신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왜 미국은 여러분 원자력 생각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런데 나중에 또 보시면 미국도 원자력 사고가 일어났어요. 뭐 소련이나 일본처럼 큰 케이스로 아주 더러운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아주 좀 작은 케이스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확대를 못했어요. 확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확대하고 싶죠. 가격은 싸고 뭐 안전만 잘하면 뭐 된다 그러지만 할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 할 수가 없었어요. 수력 발전 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못 져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화력 발전밖에 없었고 미국 캘리포니아 여러분 그 미국의 하나의 주지만 국가하고도 비교해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큰 데잖아요, 여러분. 전력 수요도 엄청나죠. 거기 또 덥잖아요, 여러분. 여름에도 에어컨 엄청 키잖아요. 그런 그 화력 발전을 되다 보니까 거기는 기름으로서는 도저히 수요를 못 맞추는 거예요, 화력 발전을.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화력 발전소 대부분은 여러분 석탄 씁니다. 근데 거기서 석탄으로 화력 발전소를 돌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하고 CO2 이게 도저히 교토 프로토콜에 사인해서 그걸 지키겠다고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 같은 데서도. 사인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석탄 같은 것들이 페이스 아웃 된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고 계속 쓰여요, 여러분. 쓰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기값 오른대죠. 들으셨죠? 혹시 어머니 아버님이 한 말씀 안 하세요? 전기 아껴 써라. 저는 집에서 한마디 했는데 전기 아껴 써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 집이 1층이에요. 아파트에 1층인데 아파트에 1층 살아보신 분 있으세요? 아파트 1층이 저희 집이 또 옛날 아파트라 여러분 요즘 아파트들은 밝고 좋은데 어두워요, 여러분.
어둡고.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여러분 낮에 조금만 날이 어두워도 불을 켤 수밖에 없어요. 조명을 켤 수밖에 없다고요. 안 켜면은 안 보여요, 잘. 그런 지역이 있죠. 창문에서 빛이 멀리 들어오는 데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름엔 시원해요. 여름엔 시원해가지고 뭐 에어컨은 상대적으로 뭐 안 켜는데 겨울에 왜 이렇게 추워요, 여러분? 우리 집은 1층이라 그런지 또 오래된 아파트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방이 안 들어와요. 난방이 들어온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돈을 여러분 요즘 아파트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쓴 양만큼만 내잖아요.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각 세대에서. 우린 그거 없어요. 조절 못하고 조절 굳이 하고 싶으면은 저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저 라지에타를 잠그는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잠그는 순간은 너무 추워가지고 계속 열어두고 사는데도 너무 추워요. 돈을 꽤 내요, 우리도. 근데 효율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명에다가 또 그 난방이 들어오는 난방이 시원치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보조 열기구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전기값이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이거 명세서 오면은 우리 집이 그 같은 평형인데보다 평균 한 몇십 프로는 더 쓰는 것 같아요.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전기값이 올라간다니까 다들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들 아끼라고 얘기 안 하셨으면 나만 했구나. 오케이. 자, 그런 전기값을 우리가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또 들으셨어요? 그 배경 설명? 여러분, 뭐 일단 전기가 모자란다는 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다 체감하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여름, 겨울 계속 위기 있었잖아요. 올겨울은 넘어갈까요? 올겨울도 한마디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갑자기 픽 그거 못 맞춘다고.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전력은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났어요, 여러분. 수요는 계속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 더 짓죠, 사람들 아파트 더 짓죠. 그리고 에어컨 끄는 데보다는 요즘은 더 키는 데가 더 많죠, 그렇죠? 수요는 더 늘어났어요. 근데 공급을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 공급 정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전기는 화력 발전하고 있어요. 미국처럼 화력 발전하고 있는데 일부는 한 20% 정도는 원자력이 맡고 있었는데 원자력이 최근에 안 좋아졌죠, 여러분. 일본에서 그 사고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자체도 너무나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메인터넌스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이제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그런 사태가 계속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라에서 결정을 한 거죠, 정부에서. 값을 올리기로. 아까 휘발유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금을 올리고 가격을 올리면은 어느 정도 수요는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을 올리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전기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싸요. 계속 우리나라는 어떤 논리가 지배를 했냐면은 산업이 지금 발전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전기값을 올려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산업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 코스트가 올라가죠. 그죠? 코스트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뭐 요즘은 많이 페이스 아웃되긴 하는데 여러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수출하는 그 상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낮게 유지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뭐 시스템이 파괴될 만약에 파국이 날 것 같으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 다행은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산업계를 생각하면 산업계가 더 올리고 집에서는 조금 덜 올리기로 했어요. 또 집은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세는 누진세 얘기 들어보셨죠? 덜 쓰면은 싼데 요율이 싼데 많이 쓰면은 그 레이트도 올라가요, 여러분. 그 와트당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쓰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화석 안 쓰는 것 같지만 화석 연료 중에 이런 석탄 요즘도 수요가 많고 계속 많이 쓰이는 그런 분이다는 겁니다. 자, 특히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 무슨 얘기들 많이 했어요, 최근에. 요 바이오 디젤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이오 디젤. 뭐 미국 같으면은 휘발유에다가 여러분 요 옥수수에서 나온 그런 추출물 섞어가지고 기름 쓰는 경우도 있고, 바이오 디젤 뭐냐 하면은 콩이나 유채 등 식물에서 추출하는 경유 대체 연료 이걸 또 사용한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의 문제점 아세요? 바이오 디젤 들어보셨어요? 자, 들어보신 얘기 뭐 있어요? 바이오 디젤.
그렇죠. 첫 번째 지금 우리 최승기 군이 얘기한 것처럼 그 먹는 거 가지고 저 기름을 만든다. 뭐 괜찮아요, 여러분. 먹는 게 나만 도니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여러분 먹는 게 모자라는 국가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름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착잡할 때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바이오 디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냐면 기술적으로 지금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콩이나 유채와 같은 식물에서 이런 그 성분을 추출을 하는 거잖아요. 추출을 할 때 여러분 연료가 들어가요. 그냥 우리가 빨아낸다고 아니면은 그냥 콩이나 유채 갖다 놓고 내가 뭐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다리 밑에 깔아가지고 차 지나갈 때마다 쭉쭉 쫙 나오게 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있는 기술은 여러분 온도를 올려가지고 추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료가 들어가요. 근데 그 연료를 뭘 써야 돼요, 여러분? 화석연료를 써요. 화석연료를 쓰는데 여태까지 그 기술로서는 요 화석연료 그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입해가지고 요 바이오 디젤 나오는 거는 한 80, 70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러면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여러분. 그 화석연료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70 어디다 쓰면 될 거를 괜히 바이오 디젤 생산한다고 100을 투입해가지고 70밖에 못 걷어낸다? 그럼 괜히 그거 한다고 30 날려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안 날려도 됐을 거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뭐 바이오 디젤 이거 한다고 야단 났었죠. 야단나서 전 세계가 야단 나고 뭐 투자 막 하고 그랬는데 아직 이 추출하는 기술이 못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따라주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난 그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체 원료로서 뭐 윈드 파워 이런 풍력 얘기는 들으셨죠? 우리나라도 풍력 이거 바람개비 큰 거 많이 세운 거 많이 보셨죠? 뭐 특히 뭐 대관령, 뭐 섬 그런 지역들 가면은 제주도 그런 데 가면 많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계산이 나왔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풍력 윈밀 이걸 돌려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좀 타산이 맞는 정도는 제주도하고 대관령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좋아지는 거는 그런 설치된 지역이 늘어난다는 거는 타산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기술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풍속이 조금 낮아져도 말이 되는 지역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 이슈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건설환경 쪽에서 특히 풍력 쪽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 해상풍력 얘기를 해요. 해상풍력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대관령이나 섬에 산 위에 있는 이런 윈밀을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한 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그냥 수십 개 한꺼번에 그냥 한 지역에다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서로 방해만 안 할 정도만 된다면은 아예 큰 단지를 조성하자는 거죠. 자, 해상에다 하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바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바람이 더 세겠죠? 왜 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저항이 적죠. 여러분, 저는 머리가 빠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갈머리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요 앞머리는 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요 뒤쪽에 머리가 없어요. 이렇게 날이 추우면 여러분 그렇죠. 요 앞쪽보다는 요 없는 데가 더 춥죠. 그렇죠?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바람에 비해서 요 나무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뭐 땅 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스케일은 훨씬 더 작지만 없는 쪽이 바람이 저항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불죠. 바다로 날아가 버리면은 저항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훨씬 더 잘 불어요. 땅에 있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더 많이 불고 더 수율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단지를 조성하려고. 자,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비용, 그렇죠? 비용. 자, 비용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바다에다가 바람이 좀 잘 불 정도 바다라면 여러분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뭐 걸어가는 2, 3m 수심에다 그런 거 지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꽤 배 타고 나가가지고 수심 꽤 깊은 데다 그걸 지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해상 풍력을 위한 여러분 이런 걸 하나 박으려면은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물 속을 뚫어가지고 땅을 뚫어가지고 꽤 깊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결국은 이거 뭐하고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건설환경공학에서 주로 하는 그 구조나, 그렇죠? 그 다음에 교량 만들 때, 그 다음에 이 건물 지지대 만들 때 그거하고 똑같은 공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이게 빙빙 도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위가 흔들리죠? 기초가 좋아야 돼요. 거의 안방까지 박아줘야 되겠죠? 박아줘야 돼요. 안 그러고 땅 위에 대충 딱 꽂아놓으면은 여러분 사고 나면 이게 쓰러질 수도 있어요. 쓰러지면은 안 하면 못하죠. 그렇죠? 안전을 생각해서 안방까지 박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어때요? 이 안에 물이 가만히 있어요? 바다가 계속 움직이죠. 파도 있죠. 그 다음에 물결 있죠. 조류 있죠. 그걸 이길 정도로 이걸 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해상풍력은 엔지니어링 과제로서는 사실은 이 윗부분 이거 뭐 디자인하고 돌리는 건 여러분 어느 과에서 할 것 같아요? 주로 누가 할 것 같아요? 전기과에서는 안 하겠죠. 주로 기계과에서 해요, 여러분. 기계과에서 하는데 이 윈드밀 자체로서는 해상에다 세우나 아니면은 육지에다 세우나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해상으로 나가면은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건설을 하고 유지시킬 수 있게 공사를 잘하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 문제가 되냐면 우리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해요. 공대 다른 전공들은 못하고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세우냐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쪽으로서도 건설환경 구조하는 쪽에서도 상당한 그 챌린지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바다에다가 우리 긴 다리 만들 때 교각 어떻게 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략적으로는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게 쉬운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결국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뭐 주의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다에다 이런 거 많이 줘놓으면은 배들 조심해야 되겠죠. 또 선장님이 엑슨발데처럼 한잔 하시고 운전하시다가 신난다고 오늘은 요걸 요렇게 통과해 볼까 하면서 확 하다가 여러분 부딪혀버리면 또 야단 나죠, 여러분. 근처에 오질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관리들, 그런 건 메인터넌스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윈드 파워. 제가 아주 큰 스케일만 말씀드렸는데 작은 스케일의 윈드밀도 좀 의미가 있어요. 작은 스케일의 윈드밀은 뭐냐면은 여러분 서부 영화 아니면은 그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풍차 많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네덜란드 풍차 같은 것들은 우리 지금 전기 발전하려고 있는 그런 풍차하고 달리 스케일이 좀 작아요. 그런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풍차가 뭐예요? 그냥 물 퍼올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요 바람이 도는 요 기계 에너지를 그대로 기계 에너지로서 이 풍력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서 돌려가지고 펌프하는 거죠. 물 뽑아내는 거라고, 여러분. 서부 영화에 나오는 거나 네덜란드는 다 그래요. 반면에 이 바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윈드밀은 이 전기를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람을 받아서 그거를 기계 에너지로 돌려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로 한번 에너지 변환이 겹치죠. 에너지 로스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그대로 기계 에너지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로스가 덜 생기고 몇몇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발전보다는 물을 퍼올리는 그런 그 용도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서해안의 일부 그 식수가 모자라는 그런 지역 같은 데들 그런 데다가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아주 잘 쓸 수 있는 거죠. 잘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요즘은 안 했는데 한 10년 전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요 조그만 윈밀 가지고 여러분 바람을 돌려가지고 물도 퍼올리고 물은 덜 퍼올리고 사실은 그 에너지 가지고 여러분 물 생산하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생산하냐면은 여러분 멤브레인 들어보셨어요? 역삼투막, 그렇죠? 역삼투막, 그 삼투막은 필트레이션 시키려면은 결국은 필터가 이렇게 있다면은 사실은 역삼투는 그건 아니지만 필터가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가 뭔가 있는 물을 압력을 팍 줘야 되죠. 압력을 착 줘야 걸릴 것들은 필터에 걸리고 깨끗한 물이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압력을 주는데 이 풍력을 이용한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실제로 잘 돼요. 잘 돼가지고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은 그런 풍력이다. 특히
특히 미국 정부는 한 10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한 10년, 앞으로 향후 한 10년 이내에 안 될 것 같은데 실은 자기네들 에너지 소스의 한 30% 이상을 풍력 에너지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향후 이게 좀 커질 것 같은 그런 분야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에너지는 뭐 사고가 많이 나서 요즘은 안 좋죠. 그렇지만 일단 장점은 이산화탄소 발생 안 시키고 돈은 싸요, 사실은. 돈은 싸요, 상대적으로. 근데 뭐 단점은 얼마나 안 좋은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유럽이 앞으로 어떻게 에너지 공급을 하겠냐 하는 그런 그리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력망을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노란 거 있죠. 여러분 요 유럽에서 지금 요 부분이 땅이에요. 땅인데 요 노란 게 뭐냐면은 여러분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윈드예요. 윈드. 풍력.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거의 뭐 해안 쪽에는 풍력하겠다는 거죠. 풍력으로 발전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보이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non-renewable이라는 거는 여러분 전통적인 화력 발전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꽤 있긴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졸업은 못해요.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솔라가 이쪽 남쪽 지역에 해 좋은데, 그렇죠? 그런 데들은 솔라 얘기 많이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non-renewable의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렇죠? 윈드랑 그런 것들이 비율이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사조결하지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방사능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사능 얘기 뭐 이런 거 발생 안 시키고 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방사능 물질의 처리, 생태학적 위해, 퀴리 부인. 여러분 퀴리 부인 왜 돌아가셨는지 얘기 들으셨죠? 퀴리 부인 여러분 실험실에서 이 방사능 원소 가지고 실험하다 결국은 핵 노출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사고들이 결국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방사능 쓰레기 처리 이거 문제되는 거 얘기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고준위 있고 저준위 있잖아요, 여러분. 고준위는 상당히 농도가 높은 거. 예를 들면은 핵 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연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처리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관하고 있죠. 이 발전소 안에다가 지금 일단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처리하는 시설을 경주에다가 이제 완성이 됐나? 여러분 한동안 시끄러웠던 거 생각나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 뭐 부안으로 간다 그랬다가 뭐 경주를 간다 그랬다가 뭐 서울대 밑에다 해라, 서울시청 밑에다 해라, 여러분 정부 종합청사 아래다 해라, 왜 딴 데다 주려 그러냐, 뭐 그렇게 막 싸우다가 결국은 경주가 가져갔죠. 경주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 얘기 됐고. 사고가 일어났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고가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사고가 일어났어요. 1979년에. 일찍 일어났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다 못 지었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술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이 핵관계된 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었던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겠어요? 미국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여러분 뭐였어요? 2차 대전 말에 원자폭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다 두 방 빵빵 터뜨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정도로 제일 어드밴스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핵 발전소를 그 다음에도 몇 개 지을 만큼 제일 앞서 있었던 나라죠. 그런데 미국의 문제가 뭐냐면은 79년에 이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한 70년대에 핵 발전소를 더 이상 못 지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는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지어보질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 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오케이, 해외 진출이다. 그러면서 기술을 팔았겠죠. 그래서 팔아가지고 그 핵발전소를 지은 데가 결국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한동안 지었던 게 다 미국 기술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제일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프랑스가 좀 잘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아직도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제일 잘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고가 일본에서 크게 나기 전에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 이 개발도상국에서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 미국이 그 경쟁에 잘 못 들어왔다. 심지어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다 잡아먹던 그런 세계 시장인데 다른 나라에 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한테도 졌잖아요, 한동안은. 한 번인가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써먹어보질 못했어요. 기술은 있는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하고 뭐 내가 칼싸움 안 먼저 하라고 뭐라면 뭐예요? 한 30년 전에 칼싸움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싸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칼 한 번 꺼내가지고 가끔 닦아주고 한 최근 10년간은 칼 닦아서 닦아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갑자기 적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칼을 쫙 쓸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미국은 이제 그 쓸 만큼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상황이 된 거다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겠어요? 핵발전소를 계속 졌죠. 그 다음에 이런 외국 기술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도입할 때는 그냥 외국한테 그냥 기술 팔고 가라 그런 나라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도 뭐 팔 때 걔네들한테 그냥 물건만 받고 끝내.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 바보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기술 이전해달라 그러죠. 기술 이전 계약 안 하고는 여러분 우리 진출할 수 없어요. 비행기건 기차건 다 해줘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했다고 남들한테 안 해주려고 그러면 안 되죠. 해달라 그러고 분명히. 그럼 해줘야죠,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계속 써먹어가지고 기술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까지 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죠. 기술력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연구는 계속해요. 아마도 뭐 폭탄 만들 능력은 아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체르노빌, 소련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86년에 여러분. 86년이면은 제가 대학 졸업하던 해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그 체르노빌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일본 여러분 사고는 사실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체르노빌보다 더 크다 그러죠. 더 큰데 어떻게 보면은 체르노빌보다 그 영향은 우리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체르노빌이 이렇답니다. 지금 여기 어디냐면은 원자력 발전소 주 컨트롤 타워 있는 데예요. 컨트롤 조정실. 근데 지금 여러분 노트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폐허가 됐죠. 못 들어가요. 이 사진도 어떻게 가서 찍은 거냐면 여러분 다 옷 입고 다 마스크하고 가서 겨우 찍은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동네들 여러분 이런 뭐 인형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여기 어디겠어요? 학교예요. 아직도 폐허가 돼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30년이 다 됐는데도 농도가 높은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런데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에너지 문제에서 물 문제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자, 여태까지 제가 이 자연환경 시스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초반부에는 주로 그 생태학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주로 설명드렸어요. 자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구가 어떻게 생성되고 그 안에서 물질이 어떻게 순환하고 에너지 문제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 매체들, 물, 대기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환경공학 개론 다음 학기 배우시죠? 그렇죠? 환경공학 개론 거기서 좀 더 엔지니어링한 면을 배우긴 배우실 텐데 지금은 개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걸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물, 여러분 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건설환경 쪽에서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루는 대상 중에 물이 아주 커요. 환경 쪽에서 특히 우리 이 환경 쪽에서 물이 사실은 넘버원이에요. 물로 시작했고 거의 물이 거의 뭐 저희 끝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 건설환경공학 분야 중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공 있죠. 물을 다루는 그 수리학, 그 다음에 물의 그 분포를 생각하는 수문학 그런 쪽 다 물을 생각하는 쪽이 우리가 많다 하는 겁니다. 물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에서도 중요하고 기후변화에서 여러분 조금 이따 전에도 들었고 앞으로도 아시겠지만 온실가스로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CO2가 아니라 수증기예요, 여러분. 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런 수증기 형태까지 우리한테 아주 많은 걸 설명하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어느 별에 있다고요? 지구가 아니라 수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별의 특징인 이 물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나중에 나는 대학원 가서 구조할 거니까 물 관심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물 관심 있으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구조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여러분? 그게 물 속에다 이제 박히는데 물에 대한 이해는 없이는 구조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물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물 아는 사람도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렇게 아주 별개가 아니고 물이 우리의 그 백그라운드로서 환경으로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은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유니버설 솔번트다. 자, 솔벤트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운 우리말로서는 솔벤트 용매죠. 용매라는 거는 여러분 무슨 뜻이죠? 무언가를 자기 자신 안에 녹일 수 있는 액체를 얘기하는 거죠. 액체건 기체건 유체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유니버설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물 속에 녹을 수 있는 게 아주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녹이는 게 아니라 물에 녹을 수 있는 게 아주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은 물에 잘 녹고 그 다음에 일부 유기물들도 물 속에 아주 잘 녹아요. 물만큼 여러 물질을 아주 넓게 녹일 수 있는 솔벤트가 지구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자, 녹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죠? 용매라는 의미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같이 녹일 수도 있고 이동성이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 만약에 이게 고체로서 가만히 존재를 한다면은 그게 잘 움직이질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 덩어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 덩어리 고체로 존재한다면은 그거 이동하겠죠. 바람에 불러서도 이동할 거고 아니면 내가 집어가지고 던져도 이동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람에 불어서 움직이는 거나 내가 던지는 거나 한계가 있죠. 반면에 물에 녹아버리면 여러분 물이 움직이는 데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 물에 녹아버리면 물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금이 어디 북한산 산꼭대기에 있다면은 갑자기 지금 소나기가 팍 내려가지고 그 소금을 녹여가지고 여러분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만 지나면은 요 한강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계속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이동성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물에 녹아서 커진다는 거죠. 고체로 존재할 때보다. 그런 면에서 이것들이 그냥 별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지역에서 그걸 더 필요하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한테 움직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니버설 솔벤트가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아주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지구상에 있는 다른 물질과 달리 decreased density when frozen. decreased density when frozen.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올면은 밀도가 줄어든다. 밀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물질이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대부분 물질들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상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물질이 기체, 액체, 고체가 된다면은 기체일 때는 확 퍼지죠, 여러분. 대부분 물질이 그래요. 확 퍼져버려요. 그랬다가 액체면은 그거보다 부피가 좀 줄고 고체면은 여러분 그거보다 부피가 확 줄어들어야죠. 그게 일반적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얼었을 때, 고체가 됐을 때 이게 부피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화학이나 물리 이런 상식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한 60년대, 70년대래요, 여러분. 60, 70년대 초. 여러분 사직공원 아세요? 사직공원? 광화문인데 사직동. 거기 사직공원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은 광화문에서 저쪽 신천 쪽으로 사직터널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사직공원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은 우리 단군을 모시는 사당도 있고 거기. 그다음에 시내 이런 활 연습하는 국궁 연습하는
그런 그 장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사직공원이라는 데가 되게 오래된 공원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 서울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왕십리 서울이라 그랬어요? 사대문안이 아니죠. 여기 서울이 아니었어요. 사대문 아니면 서울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60년대 그때만 해도 사직공원이면 거의 뭐 서울 시내죠. 완전 센터죠. 대부분 사람들이 또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뭘 했냐면은 그 사직공원에다가 수영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름에 애들 수영하라고. 좋은 아이디어죠. 애들 많으니까. 그 사직공원에 그래서 많이들 놀러 갔었어요. 서울에 수영장도 별로 없었을 때. 사직공원 수영장을 가거나 초이스는 아니면 어디로 갔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한강. 한강 와서 수영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었을 때 사직공원 수영장을 딱 만들었어요, 공원에. 그래서 애들 엄청나게 오고 아주 인기 있고 좋았죠. 호응도도 좋았고. 그런데 날만 추워지면 이 수영장을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 되면 수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수영 안 하고. 근데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서울시에 있는 한 사람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을 제대로 공부 안 했던 그 사람이, 물리를 제대로 공부 안 했던 그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렸냐면은, 오케이, 그 사직공원 수영장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사직공원 수영장에다 물을 담았어요, 겨울에.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국은? 뻥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수영장 그 콘크리트 시멘트가 뻥 터져버렸어요. 왜요? 여러분, 부피가 늘어나 보니까. 그렇죠? 넘치기도 하고 빵 터져버린 거예요, 일부는. 못 견디고. 수영장 그게 퍼질 정도로. 요 간단한 사실만 알았더라면은 그런 그 무모한 실험을 안 했을 텐데, 괜히 실험해가지고 그거 보수하느라고 돈 썼죠. 돈 써가지고 결국은 수영장만 잘 썼죠. 그러다가 한 80년대 되면서 그 수영장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지금은 공원만 있는데, 그런 조그만 수영장 가지고도 있었던 그런 공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잘 아시지만 지구상에 물이 많은데 99% 이상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한테 어베일러블 하지가, 우리가 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대부분이 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어디 있다고요? 바다나 빙산에 있어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어베일러블한 물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구에서 물이 모자란다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자라는 게 아니죠. 양은 충분해요. 양은 충분한데 우리한테 실제로 가용하냐. 그게 문제라 이거죠, 여러분. 가용성의 문제지 양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양은 충분히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잘 매니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물 문제에서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시야가 좀 넓어졌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어떤 시야가 있었냐면, 물은 무조건 지표수만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강물, 호수물 그런 것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하수가 있다는 거죠. 지하수가. 여러분, 지표수보다 지하수가 양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생각들을 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활용했죠. 옛날부터 여러분 선조들은 시골에 가면은 우물 뚫어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그건 아주 작은 스케일이죠. 근데 선진국들 가면 여러분 지하수를 잘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정수해가지고, 정수도 거의 안 해요. 깨끗하니까. 정수를 거의 안 해가지고 우리 상시 시스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우리 수돗물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뭐 우리 성동구 정도, 서울시 전체를 지하수로서 뭐 서포트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도 성동구 정도는 공급할 정도, 한 구 정도는 공급할 정도의 양을 잘만 개발하면은 쓸 수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 안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걸 좀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하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물이 따로 존재하지만 결국은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건 바다지만 여러분, 만약에 땅 위라면은 땅 위하고 지하수하고는 결국은 연결이 돼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물의 순환에서 보시면은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땅 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땅하고 같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죠, 여러분. 물의 순환. 지구상의 물이 우주로 나가지 않고 계속 돌기 때문에 계속 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은 대기 중에 있는 물이 구름이 돼서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강물로 이렇게 지표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도 있고, 많은 부분이 또 땅속으로 스며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하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게. 특히 지하수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땅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땅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점이 낮은 데는 여러분 물이 고이겠죠. 물이 고여요. 그래서 이게 호수가 되건 아니면은 뭐 강면은 지하 수면이 땅 속에 존재해요, 여러분. 지하 수면이라는 거는 땅 속에 공극이 물로 가득 찬 거예요, 지하수로. 제일 밑에는 여러분 물론 안반층이 있습니다. 안반층이 있고 그 위는 작은 흙들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 알갱이 사이사이가 물로 가득 찬 지역이 주로 밑에 쪽에 있겠죠. 위쪽은 상대적으로 안 그렇겠죠. 왜냐면 물이 내려갈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강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 때, 그 다음에 여기 호수물 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실 때, 보통은 지하 수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연속이 돼요. 불연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 수면이 요 빨간 점선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요 강물하고도 요 부분에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강물의 수면이 있는 지점하고 거의 비슷한 고도로 땅 속에도 물이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경우에 따라서 여기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내려갈 수는 있는데 결국은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렇게 고지대가 나오죠? 그럼 지하 수면도 좀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또 일부 지역에서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 여기 있는 물은 지하수로 다 빠져버리겠죠. 그렇죠? 여기가 더 수면이 더 높으니까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물이 흘러버리겠죠. 이런 지역도 가끔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역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고도가 높은 데가 지하 수면도 높아요. 특히 이런 데는 여러분 비가 오면은 물이 이렇게 지표면을 따라서 흘러내려가기도 하지만 물속으로 땅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들어간 게 결국은 지하수에다가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재충전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차지 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하수층에다가 물을 리차지 해준다. 우리가 배터리 재충전해 주는 것처럼 충전을 해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리차지 존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 어떨 수가 있냐면은 여기가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물들은 요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가면은 이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은 디스차지 존. 여러분 우리 건전지 방류하듯이 그냥 여러분 방전시키듯이 물이 디스차지 된다는 거죠. 방출된다는 거죠. 그런 존들도 여기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하수에 물을 공급해주는 지역이 있고 물을 계속적으로 빼주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지역들을 리차지 존, 디스차지 존 그렇게 부르고 요 지하 수면을 우리가 워터 테이블, 지하 수면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땅을 파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지하 수면이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온다. 거의 100%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땅 표면에서 한 4, 5m 파면 안반층 나온다 그랬죠. 지하 수면은 그럼 몇 미터하고 몇 미터 사이에 있는 거예요? 0m하고 4, 5m 사이에 있겠죠.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지하 수면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물이 많이 공급됐으니까, 많이 스며들었으니까. 그래서 때때로 어떨 때는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지하 수면이 지표면하고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수 나는 거죠. 비가 와도 하나도 땅으로 못 스며들고 완전히 흥건하게 물이 그 다음부터 차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욕탕에서 뭐 구멍을 막고 물을 트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거죠. 빠져주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갈수기 있죠. 봄이나 가을에 갈수기 되면 지하 수면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쭉 내려가죠. 가뭄지고 그러면 쭉 내려가가지고 그게 4m, 5m 안반씩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대적으로 지하 수면은 스테이블해요. 스테이블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더라도 그래도 지표면보다는 훨씬 더 내려가는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지하수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에키퍼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우리말로 대수층.
는 물을 머금고 있는 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가지고 있는 층, 대수층. 우리가 지하수를 활용한다는 거는 이런 대수층을 찾아가지고 빨대를 잘 꽂아가지고 펌프를 잘 해서 물을 뽑아내는 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수층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 맥주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박필은 그럼 주로 어떤 음주를 하시면 어떤 술을 드세요? 음주를 안 하세요? 음주를 안 하시면은 그러시고, 음주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여러분 맥주 중에 어떤 맥주가 제일 좋으세요? 국산 맥주 중에? 여러분 크게 회사가 지금 몇 개 있죠? 오비, 카스, 하이트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근데 잠깐 카스가 좀 애매했었고 그게 뭐 진로였다가 왔다 갔다 했고 사실은 전통적으로 맥주를 만들던 데는 카스는 사실 신생이에요. 오비하고 하이트예요, 여러분. 오비하고 하이트예요. 오비하고 사실은 하이트가 아니라 조선 맥주라고 크라운 맥주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오비 크라운 그랬는데 그게 9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 크라운 맥주가 하도 장사가 안 돼서 하이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이트 맥주가 되면서 갑자기 하이트 맥주가 여러분 히트를 하면서 오비를 막 누르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오비 세상이었어요. 초이스가 없었어요, 여러분. 무조건 오비 맥주 먹는 수밖에 없었어요. 크라운 맥주는 그 어디 가서 먹으려면 오비 맥주 떨어진 경우에 그렇게 뭐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이트 맥주가 나오면서 여러분 그 캐치프레이즈 그 광고 문안이 뭐였던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은 그거 안 쓰는 것 같은데. 하이트 맥주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하 미터는 생각 안 납니다. 150m인가 200m인가 에서 지하 몇 미터 안반 대수층에서 퍼올린 물로 만든 맥주다 하면서 그게 갑자기 빅히트를 치면서 아주 완전히 맥주 시장이 확 바뀌었죠. 90년대. 그러니까 지하 몇백 미터에서 퍼올린 지하 몇백 미터 안반 대수층이니까 요 물을 퍼올린 요 지역이 안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에키포 대수층에서 물을 뽑아냈다 하는 거를 매 병마다 다 적었었어요, 여러분. 그때 아주 이 에키포라는 의미를 전 국민한테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놓쳤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건 기억 못하고 맛있는 맥주만 생각하고 하이트만 기억해가지고 시장은 바뀌었는데 이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를 담가 보셨어요, 혹시? 하우스 맥주 막 그러면 요즘 많이 파는 거 아세요? 음주들을 별로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다행이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할 때 맥주를 직접 만들어 봤어요. 맥주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효모 그런 것들 이스트를 사면 돼요, 여러분. 사고 물은 내가 동네에서 물 가져다 쓰고 그다음에 효모 이스트 같은 것들을 잘 섞어가지고 설탕하고 물하고 잘 섞어가지고 이런 커다란 드럼통 같은 데다가 일정한 온도에 한 뭐 일주일이나 이주일 그냥 놔둬요. 놔뒀다가 그거를 이렇게 병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병을 따로 사가지고 병에다 넣고 그 다음에 마개를 팍 닫은 다음에 그것도 닫는 도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2주 후에 맥주를 탁 맛보면은 아주 신선한 맥주가 진짜 돼요, 여러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맥주를 만들면서 공부를 좀 했죠. 맥주는 어떻게 해야 잘 마신다. 여러분 기왕 만드는데 맛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을 막 공부를 하고 여러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맥주의 맛은 뭐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물이에요, 여러분. 물. 아직도 맥주가 어떤 맥주가 좋은 맥주고 안 좋은 맥주라는 거는 대부분 사실은 물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그렇게 통론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수돗물로 하면 왜 여러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실은 저도 수돗물 썼었어요, 그때. 별로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소독약도 들어가고 여러분 미생물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생물 작용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고 다른 물들을 쓰면 더 좋다는 거죠. 하이트 맥주가 강조했던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하 200m에서 꽂아올린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로 만든 맥주니까 맛있다.
하는 그런 걸로서 사람들에서 강조해가지고 팔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 지하수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제 맥주가 어땠냐고 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아주 좋았어요. 저는 맛이 없더라고요. 왜 맛이 없었냐면 여러분 한 달가량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중간에 맛보면 안 돼요. 중간에 맛보면 진짜 맛없어요. 아무 맛도 없는데 괜히 중간에 맛보고, 또 여러분 2주 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요 통에서 병입을 해야 된다 그랬죠. 병입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주 젖고 그런 시설이 있다면 다행인데, 이걸 나 혼자 몇 병, 한 20병 정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폰 해야 되죠. 사이폰. 이렇게 호수 이렇게 가져다가 빨아 올린 다음에 이 병을 요 바켓스보다 더 낮은 위치에 하면은 이게 물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이폰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호수로 액체를 빨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보셨어요? 군대 가면 기름도 그렇게 한다던데. 그렇게 했어요? 기름을 드셔보셨겠네요, 여러분. 네, 시켰어요. 여러분, 나는 맥주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맛없는 맥주. 중간에 맛이 없어요. 그 했던 거를 좀 하다 보니까 4주 후에 다 된 다음에 내가 맛볼 때는 나는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서 제가 파티를 좀 했죠. 다들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거하고 비슷한 맥주 맛을 아직도 맛을 못 봤어요. 맛을 못 보다가 한 10년 전에 아는 분이 맥주 회사에서 나온 맥주인데 병입한 지가 얼마 안 된대요. 근데 그런 맥주를 내가 우연히 맛보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맛보는 맥주들은 오래된 맥주예요, 사실은. 생산한 지 꽤 된 맥주들인데, 이분이 가져온 맥주가 병입한 지가 한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생산한 지가, 출고한 지가. 그러니까 병입한 지는 한 일주일 된 거죠. 거의 내가 만들었던 그 맥주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딱 맛보니까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 맥주하고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 살아있는 맛이 확 느껴져요, 여러분. 아주 그 좋은 맛이. 물론 제가 만들었던 맥주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 맥주보다도 좋긴 좋았는데 그런 맛이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여러분 맥주를 한번 꼭 담가 보십시오. 제가 아는 여러 가지를 다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몇 병만 주신다면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맛이 여러분 지금 잘 몰라서 지금 여러분들 감동을 안 해주시는데, 서울 시내 비싸다는 그런 크래프트 맥주 그런 집들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면은. 그래서 한 4학년쯤한테 이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많이 공감을 해줄 텐데 여러분들은 전혀 공감을 안 해주시네요. 조용히 강의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을 공급을 받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표수만 생각을 했는데 지하수도 점점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담수화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바닷물, 짠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물이 많잖아요, 바닷물에. 많은데 여러분 우리 바닷물 못 마시잖아요. 안 마시죠? 그렇죠? 마시면 곧장 넘어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마실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실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뭐만 제거하면 돼요? 염분 없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염분 없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안 하지만 전 세계에서 염분이 있는 바닷물을 끓여다가 담수하는 지역들이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데 어디 있어요? 중동. 여러분 중동 얼마나 물이 모자라는지는 아시죠? 거기 사막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세요? 그 사람들 이제 물 없다고 생각 안 하시죠? 부자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우리 애한테 얘기 들으니까 영국의 좋은 축구구단은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 사람들 아니면 러시아라 그러대. 주인이. 어느 나라 왕자. 돈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래서 담수화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아주 전통적인 방식. 우리나라 그 두산중공업이 세계 1위죠. 그 기술 1위인데 여러분. 담수화를 어떻게 하냐면 고전적인 방식. 담수화 뭐죠, 여러분? 그렇죠. 끓이는 거죠, 기름 많은데 거기야. 넓어진 게 기름인데 그냥 끓이면 되지 그래서 끓여가지고 다 담수화해요. 근데 그 기계는 우리 두산중공업에서 많이 팔아요.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물만 마시고 아껴 쓰자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안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카리비안 베이보다 더 좋은 워터파크도 만들어 놓고 살고
그 바닷물로 담수화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기름이 많으니까. 자, 담수화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근처에서는 어디서 담수화를 해가지고 실제로 수돗물에다 공급하냐면 바닷물을 오키나와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일본의 제일 남쪽에 있는 섬이죠. 그죠? 거기서 물이 모자라가지고 거기서는 이 오키나와의 한 시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담수화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공급한다. 오키나와는 여러분 중동 사람들처럼 물 끓일까요? 못 끓이죠. 일본이 그렇게 기름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일본은 주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아는 뭐 역삼투 방식이든지 그런 방식으로서 물을 생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다 바로 옆이잖아요, 여러분. 뭐 고개만 돌리면 바다인데 뭐,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같아요? 좀 섬 같죠? 왜냐면 여러분 육지 연결된 데가 땅을 못 가잖아요. 차로 못 가니까 사실 우리 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통일되면 달라지겠죠. 통일되면은 중국하고도 다 오픈돼가지고 이렇게 차로 다닐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섬나라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삼면이 아니라 뭐 사실은 왼통 바다죠, 여러분. 물 모자라면 바닷물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 고민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동이나 오키나와만큼 그렇게 아직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 안 덤벼들지만 나중에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물 공급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받고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또 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는 또한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프스트림 유즈라는 건 여러분 뭐겠어요? 스트림이라는 거는 강물,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프스트림이니까 강물에서 물을 꺼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이 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물에서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물을 쓰는 거, 농사 짓는 거, 아니면 우리 뭐 강물에서 뭐 수돗물 공급받는 거, 다 오프스트림 유즈죠. 스트림에서 물을 빼내가지고 쓰는 거다 하는 거다. 반면에 인스트림 유즈는 뭘까요, 여러분? 강물 안에서 쓰는 거죠. 강물 안에서 물 쓰는 방법이 뭐가 있죠, 우리? 수영하는 거, 수상스키 타는 거, 그 안에서 뭐 식물 키우는 거, 그렇죠? 물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하는 게 인스트림 유즈가 되겠죠. 물을 자체를 빼내냐 안 빼내냐 강물에서 그게 차이가 될 거고 컨섬티브 유즈라는 건 뭐냐면은 컨섬티브 여러분 단어 찾아보시면 뭐예요? 컨섬션, 컨슘 소비하다 그거의 형용사형이죠. 그러니까 물을 오프스트림 경우에 물을 빼냈는데 그 물을 쓰고 다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쓰고 어디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딴 쪽에다. 사실은 여러분 물을 쓰고 대부분 다 돌아가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요. 우리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뭐냐면 여기다 마을이건 도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을 끌어다 쓰죠. 물을 끌어다 써요. 농사도 짓고 빨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쓰죠.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수를 통해서 다 여기다 버리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이 강 입장에서 보면 물을 어느 정도 뺏겼다가 다시 사실은 물량 대부분 돌려받죠. 대부분 돌려받아요. 물론 일부는 돌려받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 마셨으면 화장실 가죠. 그 다음에 뭐 농사 졌으면 그 물 골고루 지하수를 통해 가지고 강물로 들어가겠죠.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컨섬티브 유즈가 아니에요. 반면에 물을 끌어다 썼는데 금방 강물에다 안 돌려주는 거예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 전기부하?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물을 여기다 퍼가지고 내가 병에다 담아가지고 딴 데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 물은 여기서 더 이상 아니고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강 입장에서는 물을 뺏겨버린 거죠. 그런 경우를 컨섬티브 유즈라고 한다는 겁니다. 물이 소비돼 버린 거예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컨섬티브 유즈다는 겁니다. 자, 이 강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한강에도 그러면 어떻겠어요? 상류에도 도시가 있고 하류에도 도시가 있죠. 하류 도시로서 대표적인 건 여러분 뭐예요? 우리 여기 서울. 상류 도시로서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도시나 뭐 행정구역들, 춘천, 뭐 경기도 가평 그런데도 다
제가 그린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도시가 있고 끌어다 쓰고 다시 버리고 끌어다 쓰고 다시 버리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루에서 쓰는 물은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쓰고 버리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통계가 없는데 미국의 미시시피 리버 제일 긴 데죠. 미시시피 강의 물 분자 하나가 간을 한 6번, 7번은 통과한 거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간을 6번, 7번은 들어갔다 나온 거다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동물까지 생각해도 좋은데 들어갔다 나온 거 계속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분 나쁘세요? 뭐 100% 나쁘진 않지만 우리 과학하고 엔지니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물은 뭐예요, 여러분? H2O면 돼요, 여러분. 사람 물에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H2O가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찌그러진다거나 없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H2O 분자 사이사이에 있는 다른 용질들이 문제죠. 오염물질만 제거하면은 물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기분은 안 좋죠. 기분은 안 좋지만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죠? 싫으시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상류가 사세요, 여러분. 그만큼 또 희생하셔야 되죠, 다른 거. 그렇죠? 자, 그렇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요 19.4부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